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역량수행평가도구에 의한 전공교육과정 고도화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교육성과관리센터의 차승봉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발표 관련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공교육과정에서는 전공능력 제고를 위한 전공역량을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개발, 운영하는가, 이게 실제로 주요 관심사이고요. 따라서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면서 실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체제 개발과 적용을 전공교육과정 고도화의 추진 목표로 삼고 실제 사업을 이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량수행평가도구에 의한 전공교육과정 고도화의 목적은 현장 친화형 전공교육과정으로 저희가 전공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로드맵 확립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공 분야 사회 및 산업 변화 요구, 그리고 전공력 제고를 위한 역량 기반의 교육과정으로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가가 주요 목표였고요. 특히 각 전공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또는 실제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직무 분야를 분석을 해서 전공교육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그걸 현장 친화형 전공교육과정이라는 명명하에 개발과 개편을 이제 시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현장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공 역량 함양을 위한 실무 중심 전공교육과정 체계 구축이고요. 두 번째 목표가 전공교육과정 목표 달성 및 인재 양성이 바탕이 되는 역량 수행 평가 도구 체계화를 두 번째 목표로 잡고 수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따라서 이제 실제 전공교육과정 고도화는요, 현장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공 역량 함양을 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이 어떤가에 대해서 체계적 진단을 이제 시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호소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공교육에 대한 현재 실태를 점검하면서 실제로 앞으로 운영해야 되는 바람직한 교육과정에 대한 방향성, 특히 전공교육 목표, 인재상, 핵심 역량이라는 이 세 가지 축을 어떻게 전공교육과정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였는데요. 1차년도 사업에서는 전공교육 개발 및 개편의 체계화, 그리고 전공교육 과정 개발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의 타당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실제 14개 학부과에서 참여해서 추진을 했고요. 2차년도는 1차년도의 기본적 목표를 바탕으로 추가된 항목으로서 역량수행평가 도구 도입과 실제 역량수행평가 도구를 유형하는 작업을 이제 주요 핵심 연구로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량수행평가 도구에 의한 전공교육과정 고도화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실제로 학부과 발전 방향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 운영체계 확립이고, 여기에서 학부과 교육 목표, 그리고 인지상, 전공역량 연계성 및 정합성 강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공력 제고를 위한 전공역량 정의를 정립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호소대학교의 역량인 캔도 역량 중에 교양교육과정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핵심 역량은 테크 역량으로 구분을 했고요. 실제로 전공 역량에서는 전공교육과정에서는 전공 역량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량에 대한 구성을 이제 수립하고 설계했습니다. 따라서 호소대학교에서 얘기하는 전공 역량이란 학부과 학생들이 전공 분야의 직무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으로 명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정의를 바탕으로 저희가 역량 기반 교육과정으로서 전공 교육과정을 고도화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공 교육과정 고도화 운영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전공력 제고를 위한 전공 역량을 개념화하고 실제로 그걸 바탕으로 전공력 기반 전공교육과정 체계를, 그러니까 교육과정 이수체계도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교육과정 개발 체계를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1단계는 교육과정 고도화 계획 수립부터 학과 발전 방안에 대한 수립, 2단계는 이제 교과목 개발 편성과 개발에 대한 분석, 그래서 직무 분석 및 교육과정 개발, 그 다음에 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부분으로 추가를 했고요. 3단계에서는 역량 기반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세우고, 4단계에서는 실제 이 전공 교육과정 고도화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내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컨설팅을 받는 단계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컨설팅이 된 결과를 실제 반영을 해서 추가적으로 수정을 해서 최종적인 그 교육과정을 편성, 개발하는 체계를 저희가 갖췄고요. 이 단계를 거치면서 저희가 역량이라는 것은 지식과 정보가 아닌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태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를 하면서 역량의 행동 특성을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긍정적으로 행동을 체화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는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목적이자 목표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재개념화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따라서 전공교육과정 고도화를 운영하기 위해 2019년도에 진행했던 1차년도 사업에 대한 이제 전공교육과정 개발 절차, 고도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차년도 사업은 직무 분석 중심의 역량 기반 교육과정으로 고도화하는 것이 목표였고요. 그래서 실제로 계획 수립을 통해서 개발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산업 전문가, 그다음에 교육훈련 전문가, 그다음에 재학생, 졸업생 이렇게 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개발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학부 발전 방안을 이제 도출했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직무 정의와 분석,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편하면서 실제로 전공 역량에 학과에서 필요한 전공 역량이라는 것들을 개념화해서 추출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아래쪽에서 보이는 그 전공 교육과정 고도화 1차년도 사업에 대한 이제 프로세스고요. 실제로 디지털기술경영학과에서 이제 제안한 전공 역량에 대한 부분이 이제 4가지 유형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15개 신규 개발을 했고 6개의 개선 교과목이 있었으며 20개의 이제 폐지 교과목이 있었던 것이 이제 하나의 사례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공교육과정 고도화 운영에 대한 결과로서 이제 로봇 자동화 공학과 디지털 기술 경영학과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기본적으로 직무 분석에 대한 이제 직무 분석을 바탕으로 직무 흐름들을 도출하고 실제 교육과정 개발하고 편성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요 관점은 NCS 제공되는 능력 단위와 능력 단위 요소를 교육과정 편성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해서 그 체계를 좀 많이 이제 활용을 했고요. 다만 그 체계가 지금 저희 학교 호서대학교 전공교육과정에 맞게끔 이제 작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수정 보완을 해서 저희에 맞게끔 했던 내용들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0년도에 진행됐던 2차년도 사업 결과는요. 1차년도 사업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개선을 했냐면 첫 번째는 이제 고도화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축소를 했고요. 그리고 각 보고서 집필이 나오는 결과물을 하나의 단계로 유형화했습니다. 그래서 학부 발전 방안 수립을 제일 먼저 제시를 해서 1단계로 했고 전부 컨설팅을 이제 5단계로 놓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흐름도로 진행을 했고요. 2000년도에서 절차 수정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 학부에서 여태까지 운영했던 이유는 학부 발전 방안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제 연구위원회의 이제 요구와 개선 요청 사항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도화의 출발점을 학부과 발전 방안 수립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다시 대내 환경 분석을 하고 대내 환경 분석을 통해서 제시되는 역량에 대한 노출과 그다음 주 이슈 사항을 분석해서 교육과정에 적용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2차년도 사업에 2020년도 이루어진 2차년도 사업에서는 4개의 유형, 그러니까 계열별로 그 전공교육과정 고도화 작성 편람이 4개의 유형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A형인 경우는 인문사회 계열, B형은 자연공과 계열, C형은 예체능 계열, D형은 공학교육 인증, 그다음 기타가 외부 인증학과에 포함된 유형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D형하고 기타는 비슷한 유형 체계로 가지고 갔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실제로 그 각 계열별로 요구되는 분석 방법이 좀 달라지고 그 다음에 특정지역 하나로 표준화시켜서 가기보다는 그 계열별의 어떤 특성이나 차별적인 어떤 모습들을 이제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제시가 됐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에는 교과목 프로파일 기반으로 교과목을 분석을 하고
그걸 토대로 교육과정의 개발 및 편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는 자격증 기반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 그 교과목들에 대한 개요와 목표, 그 다음 평가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심층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교육과정에 편성한 거고요. 화장품 생명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1차 년도에 진행됐던 직무분석을 토대로 시작을 했지만 직무분석 체계도 아주 간략하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을 수 있도록 이제 부분적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직무분석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 체계로 이제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렇게 이제 1차 년도 때도 그렇고 2차 년도 때도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전체 절차를 거쳐서 하나의 이제 고도화 보고서로서 산출물이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외부 전문가를 구성을 했고요. 보통은 한 그룹에 외부 전문가 2인, 내부 전문가 1인으로 구성을 해서 실제 교육과정에 대한 절차에 대한 체계성, 그리고 방법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 컨설팅으로 이틀 정도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주시고 그걸 토대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대면 평가 유형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 두 가지 서면 평가, 대면 평가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서 실제 종합 결과서를 학부에 이제 발송을 하고 컨설팅에 대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이제 최종 수정을 할 수 있는 이제 단계를 거쳤습니다. 특히 교육 목표, 인재상, 전공 역량, 교육과정 개발, 그다음에 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 운영 계획이 어느 정도 정합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실제 학부에서 발전 방향을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이 됐고요. 특히나 역량, 전공 역량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가 적절한지, 그리고 그 역량이 반영된 교육과정 편성표, 교육 이수 체계도가 적합하게 이제 편성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검증하는 형태로 이제 컨설팅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전공교육과정 전문가 컨설팅에서 나온 이슈사항은 2019년도에서는 역량 정의, 그러니까 전공 역량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실제 역량의 모습을 갖추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이 있었고, 실제로 학교에서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조절하거나 조정을 할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들을 개발해서 그 전공교육과정에다가 보급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공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과목 기준과 전공 역량 성취 수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공 역량이라는 것들 실제로 이제 교과목에 반영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의 어떤 적응 교과목 등을 개선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2020년도 사업에서는 교육과정 이수체계도 교과목을 바탕으로 전공 역량이 교과목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 현황을 분석을 해서 실제로 하나의 전공 역량에 너무 많은 교과목이 편중되지 않고 그게 균형적으로 실제 역량이 개발될 수 있도록 교과목을 편성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이제 필요할 거다. 그래서 전공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공 교과목을 균형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실제 컨설팅에서 나온 어떤 핵심 요구 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두 번째는 역량수행 과제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역량수행 평가도구 개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 1차 사업에서는 실제 이 부분에서는 부분이 이제 없었었고요. 2차 사업, 2020년도 2차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1차 19년도에 나왔던 그 전문가들 요구사항인 실제로 전공 역량 기반의 교육과정을 편성했으면 그런 전공 역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래서 전공 역량 기반 학습 효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산출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그 방법론적인 부분을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요구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는 그 방법론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대파이 조사를 등을 했었고요. 그 기반으로 2차 년도에는 실제 역량 수행 과제라고 하는 하나의 큰 어떤 평가 방법에 대한 기준을 이제 찾고 그에 따라서 제대로 역량 수행 평가 도구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표준화하는 작업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역량 수행 평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앞서서 전공력 제고를 위한 전공 역량 교육 과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고요. 그 중에 가장 큰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실제 교과목 수업에서는 교육활동으로 발표, 과제, 팀활동 같은 것들을 많이 한다.
그럼 이런 방법들을 전환해서 실제 역량을, 그러니까 어떤 교육 활동에서 발휘되는 그 역량들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제 그걸 이제 실제 실현화시키는데 이제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역량 수행 이제 평가의 목적은 이제 특정 문제나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발현해서 진단하는 수행 평가 체계로 이제 구성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역량이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역량의 행동 속성을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긍정적인 행동을 체화할 수 있는 것, 그런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평가로서 가져가자라는 목적으로 역량 수행 과제를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역량 수행 과제 유형화를 했고요. 그다음 역량 수행 평가 도구에 대한 것들도 유형화를 진행했고, 그에 따라서 교과목 프로파일에 대한 부분을 개발해서 실제 이제 교과목에 적용하는 단계를 이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역량 수행 평가는 6개 수행 과제를 가지고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 태도 등과 같은 능력을 실제 상황과 같은 맥락적인 상황에서 그 발휘되어 나타나는 그 역량들을 이제 평가하는 체계이고요. 그래서 실제 상황에 필요한 주제나 과제를 발굴해서 그것을 수행하는 형태로 역량 수행 평가에 대한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6개의 역량 수행 과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전공교육 과정에서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과제나 발표, 그다음 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분석했을 때 집단 과제, 포트폴리오 분석과 발표, 그다음에 서술형이나 논술형, 집단 토론이나 개별 토론, 연구 보고서 형태로 이제 그 많은 이제 활동들을 수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게 실제로 성적 평가에도 많이 반영이 되는 체계를 확인을 해서 저희가 역량 수행 과제 유형을 6개로 완전히 이제 표준화 이제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량 수행 과제에 대한 예시인데요. 보시면 6가지 중에 분석과 발표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혼자서 특정한 문제에 대한 분석과 결과를 중요한 사람들에게 공식적인 석상의 자리에서 발표하는 상황에 적합한 이제 과제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지식에 대한 부분이나 교과목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핵심적인 사항들, 아니면 뭐 논문이나 이런 내용들을 이제 찾아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 하는 상황으로 자료들을 재가공해서 그거를 실제로 이제 청중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을 하거나 혹은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활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게 실제로 분석적 사고,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적 사고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발표에 대한 틀, 구성의 틀을 갖게 되는 시스템적인 사고가 이제 발현이 되고, 실제로 이 주제가 만약에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안해서 그거를 이제 발표하는 형태로 제시를 한다라고 하면 문제 해결이나 혹은 창의력과 관련된 역량을 발현할 수 있는 주제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분석과 발표라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그 옆에 분석과 발표에 관련된 역량 수행 과제 양식을 이제 예시로 제시를 해서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역량 수행 평가라고 하는 것들을 적용을 했을 때, 그렇다면 역량 수행과 관련된 역량 성취도에 대한 부분, 저희는 전공 역량 지수 산출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 전공 역량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그럼 교과목에서 나타나는 이런 교육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적에 대한 분포를 어떻게 이제 그 역량 성취도로 가지고 갈 거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내용 기준과 수행 기준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성적에 대한 부분들, 성적 평가 나타나는 결과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기준은 인지 역량 부분으로서 인지나 이제 정기적 역량에 대한 부분으로서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도 정도를 의미하는 것들이고요. 그 수행 기준은 이제 행동 역량으로 구분을 했고요. 이제 어떤 특정 주제나 어떤 문제가 이렇게 제시가 되면 그걸 어떻게 실제로 수행했던 혹은 관찰 가능한 결과에 대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적인 측면으로, 과제물적인 측면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내용 기준은 지식과 기능 이해 수준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라서 관련 성적 평가 방법, 역량 수행 평가 방법은 중간 시험, 기말 시험, 형성 평가 등을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행 기준은
수행의 모범 수준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수행 과제에 대한 결과물로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것들이고요. 직접적인 활동 결과, 과제나 발표, 팀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성적을 산출해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성적을 만약에 원점수로 80점을 받았다고 하면 그 80점을 받은 점수 중에 내용 기준과 수행 기준 요소가 있고요. 출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역량들 중에 그 인성적 측면에 대한 부분들과 결합해서 성실성이라든지 뭐 이런적인 측면들과 결합을 해서 이제 수행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엔 역량 수행 평가 도구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6개의 역량 수행 과제를 이제 유형화했습니다. 이제 사례에서 분석과 발표라는 것들을 개발해서 실제 과제에 활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역량 수행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단순히 그 과제를 제시하고 임의적으로 이제 교수자가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체크리스트 기반과 실제 루브릭 기반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로 이제 표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실제 수행상에 어떤 내용으로 이 수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절차적인 내용들을 확인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진술하는 형태로 이제 제시를 했고요. 루브릭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수 기준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하고 그걸 토대로 이제 수행 기준으로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에서는 수행 성과, 수행 과정이라는 부분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 수행 성과는 수행 완료 후에 나타나는 결과물 토대로 산출된 작품들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 얼마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루브릭하고의 이제 차이점은, 루브릭은 조금 더 행동에 대한 행위적인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것들을 제시가 되어 있고, 수행 성과는 실제로 결과물에 대한 이제 상태에 대한 양호도 이런 측면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제시했다라는 게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량수행 평가 도구에 대한 예시를 보시면 이제 비빔밥 만들기에 대한 부분으로 제시했는데, 하나는 수행 성과 체크리스트죠. 그래서 비빔밥을 딱 만들었을 때 수행 성과 체크리스트로 맛은 어떻고 색은 어떻고 실제로 그 비빔밥을 그릇에 담을 때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 예술적인 요소는 어떻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완전히 결과적인 측면의 체크리스트를 제시를 한 거고요. 비빔밥 만들기 수행 과정 체크리스트는 보시면 비빔밥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잘 했는지에 대한 절차적 측면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체크리스트로 유형화시킨 겁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한 구분이 크고요. 그리고 비빔밥 만들기에 관련된 수행 준거 루브릭은 이제 수행 성과가 다른 것은 맛이라고 하면 실제 아주 잘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제시를 한 거죠. 수행 성과 체크리스트는 그냥 맛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정도로 이렇게 제시가 됐다면, 루브릭은 정말 아주 잘함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완전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분석과 발표와 관련된 역량도구 수행 도구는 이제 이렇게 체크리스트와 관련된 부분과 루브릭과 관련된 부분으로 구분돼서 이제 양식화했다, 표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역량 수행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과목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로 역량 수행 과제, 교과목도 역량 수행 과제와 평가 도구를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과목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수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교과목에 대한 개괄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거기에서 교육 목표, 전공 역량, 역량 수행 과제, 역량 수행 평가 방법에 대한 일관성에 대한 정보를 수록을 하고, 실제 역량 관련 교육 목표를 도출을 해서 그 역량 관련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내용, 교육 교섭 방법이 어떤지, 그리고 평가 방법은 어떤지, 평가 역량 수행 과제는 어떤지, 평가 도구는 무엇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파일, 이제 교과목 프로파일 양식을 개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교과목 프로파일에서 보시면 실제 역량 수행을 위한 교과목 체계를 확립하면서 수업 목표라고 하는 란에 역량 관련 학습 목표를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성적 평가 방법은 이제 기타 과제가 있으면서도 역량 관련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활동으로서 역량 수행 과제를 제시하게 돼 있고, 역량 수행 과제는 집단 과제이고 평가 도구는 수행 성과 체크리스트
그리고 이제 역량에 대한 가중치는 실제 성적에 대한 부분으로 역량 지수를 할 때 5점에 대한 가중치가 제공되는 형태로 이제 프로파일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1년도에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제 전체 교과목에 다 적용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이제 시스템으로 개발된 이제 프로파일 분석을 토대로 실제로 교육과정에서 교과목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역량에 관련된 학습 목표가 제시가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수업에 대한 교과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시했고, 그에 따라 교육 활동을 했으면서 평가 도구를 정확하게 필요한 적합한 평가 도구를 활용했는지까지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역량에 대한 성취도를, 그러니까 전공 역량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확립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많은 연구를 이제 수행을 할 거고요. 실제로 이제 역량 기반 교과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방법이 지금 프로파일 기반의 역량 수행 과제와 역량 관련 학습 목표와 역량 수행 과제, 그리고 역량 평가 도구의 적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교과목 프로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적절하게 교과목 수업 운영에서 각 주차마다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수업 운영 방식과 능력들을 이제 교수자가 함양을 하고 실제 학생들이 그를 통해서 전공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과목 베이스, 그죠? 교과 교육 과정 베이스의 어떤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교육과정 역량 수행 평가 도구에 의한 전공교육과정 고도화는 1차년도에는 실제 개발에 대한 전공교육과정 개발 편성에 대한 체계성과 타당성 확립에 대해서 목표를 뒀고요. 2차년도는 그런 바탕 위에 모니터링 과정으로서 역량 수행 평가 방법을 이제 구안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1차년도, 2차년도에 대한 사업이 이제 다른 것들입니다. 이럼으로써 저희는 실제 전공 능력 제고를 위한 전공 역량 기반의 어떤 수행평가 체제를 이제 확립하고, 이를 전공교육 과정에 도입해서 실제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이 어떤지에 대한 프로파일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각 학과의 전공 역량이 어떤지에 대한 프로파일 정보를 제공해서 실제 이제 교육과정 개발과 편성에 이 정보들을 활용해서 이제 운영하는 방식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택트 NSLB 학생 맞춤형 역량 증진 프로그램 성과에 대해 말씀드릴 호서대학교 교수학습센터의 전임교수 박혜영입니다. NSLB란 No Student Left Behind의 약자로 학생 누구도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그들의 가진 잠재력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호서대학교의 노력을 담은 학생 지원의 키워드입니다. 따라서 온택트 NSLB 학생 맞춤형 역량 증진 프로그램이란 코로나19 상황에 맞도록 NSLB를 적용하여 학생의 역량 증진을 돕는 호서대학교의 학습 지원을 의미합니다. 온택트 NSLB 학생 맞춤형 역량 증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첫째, 운영 취지 및 목적, 둘째, 추진 내용, 셋째,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 이렇게 4가지 주제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온택트 NSLB의 운영 취지와 목적입니다. 온택트 NSLB의 운영 취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호서대학교 학생들에게 선제적으로 질 높은 교육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의 3가지입니다. 첫째, 학생들이 호서대학교의 인재상인 벤처 정신을 가진 사회공헌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주도적 역량 증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호서대학교의 핵심 역량인 테크, 팀워크, 협업 역량, 안트레프로너십, 선도 역량, 크리에이티브 띵킹, 창의성, 하네싱 리소스, 자원관리 역량 함양을 위해 학생 종단 관리에 기반하여 전공, 교양, 비교과 연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생 누구도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그들의 고유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학생 맞춤형 역량 증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온택트 NSLB 실현을 위한 추진 체계는 3개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STBD 학생 특성 데이터 기반 종단 관리입니다. 저희 호서대학교는 Student Trait Based Data 학생 특성 데이터 종단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 결과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NSLB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TBD 종단 관리는 코어와 엘렉티브 두 가지로 나누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검사, 대학생활 적응력 검사, 교육 수요도 만족도 조사, 핵심 역량 진단 검사, 전공 역량 성취도 검사, 학습 역량 검사는 코어로 매 학기 시행되고 있으며 UNI 검사, 정서 관리 진단 검사, MBTI, 성격 강점 검사, K-NES와 같은 검사는 엘렉티브로 매 학기 또는 연 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호서대학교의 캔두 시스템, 온라인 학생 역량 통합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행하며 교육성과관리센터에서는 검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부서와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부서에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학생 맞춤형 집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과 비교과 연계입니다. 호서대학교는 NSLB를 실현하기 위해 5가지 학습 역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가지 영역은 기초학습, 소통능력 향상, 자기주도학습, 창의실무학습, 학습 소수자 맞춤형이며 그 각각의 영역에서 역량 향상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하여 NSLB 도모를 위해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NSLB 프로그램은 교양 교과목 및 정규 교과목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설명드리면 온라인 글쓰기 클리닉인 하우 클리닉은 1학년 교양 교과목인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에서의 글쓰기 과제 및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초 교과목 군을과 연계된 튜터링 프로그램인 하이파이브와 학습 119가 있습니다. 하이파이브는 5,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영어 5개 기초 과목군을 지원하는 온라인 동료 튜터링이며 학습 129는 기초 교과목군과 전국 교과목군을 1대1 또는 그룹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교수자 튜터링입니다. 전공 교과목과 연계한 비교과 프로그램은 창의융합 교과목과 연계된 리지 디자인 챔피언 그리고 링크 플러스와 같은 창의실무 학습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공모전 연계 또는 논문, 경진대회 등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학습 공동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전공 지식을 활용하여 성과를 도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리본 학습 공동체, 학습 비타민, 자기성장 공모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명우 같은 프로그램도 학생의 전공 역량 증진을 위해 전공 교과목과 연계된 비교과 프로그램입니다. 온택트 NSLB는 단순히 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비대면 상황에서도 전공 역량과 핵심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3가지의 체계 중 마지막 체계는 호서교육 인증제를 통한 환류체계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호서대학교는 교수학습센터, 교육성과관리센터, 교수학습운영위원회, 호서교육 인증위원회가 연계하여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STBD 종단관리의 결과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연구부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에 따른 위원회가 개설되며 실무부서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 후 학예, 동계, 워크숍이 진행되고 연차보고서 그리고 자체평가보고서와 등과 같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마지막으로 호서교육인증제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지속성, 개선계획을 점검받으며 다음 학기를 위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체계를 통합한 온액트 NSLB 추진체계는 이와 같습니다. 중심에 STBD 종단 관리 체계가 있으며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 역량과 전공 역량 향상을 위해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류 체계를 통해서 NSLB 프로그램의 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택트 NSLB의 성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개의 지원 영역, 기초학습 지원, 소통능력 향상 지원,
자기주도 학습 지원, 창의 실무 학습 지원, 학습 소수자 맞춤형 지원의 영역별 대표 프로그램의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학습 지원의 대표 프로그램인 하이파이브의 2020학년도 성과입니다. 하이파이브를 통해 온택트 튜터링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기초학습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온라인 LMS를 활용하여 기초학습 진단검사를 실시하였고, 선배들이 기초과목과 전공과목 튜터링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전공 진입 그리고 학습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LMS, 카톡 커뮤니티, 구글 클래스룸, 줌, 이메일과 같이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담당 교원이 상시 튜터링을 제공할 수 있는 학습 119를 병행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기초학습 역량의 강화를 극대화하였습니다. 2020학년도 하이파이브 참가 학생의 학업 성취는 6.58%가 향상되었고, 학습 119를 통해서 기초과목, 그리고 기초교양과목, 전공 기초과목에서 865회의 온라인 교수자 튜터링이 진행되었습니다. 소통 능력 향상 영역의 대표 프로그램인 온라인 글쓰기 하우클리닉의 성과입니다. 하우클리닉을 통해 온택트 글쓰기 시스템이 고도화되었습니다. 하우클리닉 첨삭 지도의 예시를 보십시오. 학생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우클릭 시스템의 첨삭 지도를 원하는 글을 올리면 예시와 같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첨삭 지도는 교차 지도 지원 시스템을 통해 소통 능력 향상 전문 연구원의 지도뿐만 아니라 글쓰기 지도 교수님, 그리고 대학원생인 전문 TA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첨삭을 받을 수 있는 글쓰기의 유형과 내용도 전공 과목, 필수 교양, 그리고 비교과 활동을 연계하여 매우 다양화되었습니다. 2020학년도 하우클리닉의 성과를 보시면 전공 연계 513회, 비교과 연계 765회, 교양 연계 772회, 전체 2050회의 지도가 이루어졌으며, 하우클리닉을 통해 지도받은 전공 리포트, 에세이, 비교과 활동 후기와 같은 글을 글쓰기 공모전과 연계하여 학생에게 양질의 글을 출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학생들의 글쓰기 동기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지원 영역의 리본학습 공동체입니다. 리본학습 공동체는 효과적인 대학 생활을 위해 선배 멘토와 후배 1학년생 멘티와의 협동학습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자기주도 학습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비대면이지만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진행하여 리본학습 공동체를 통해 온택트 학습 공동체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1학년생 신입생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1인 1참여 학습 공동체 활동의 일원으로 리본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였으며, 2020 액티베이터라는 1학년생을 집중 관리하는 학습 지원 및 진로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였습니다. 학생의 학업 역량은 이 리본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52.29, 59.25%가 향상되었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심리상담 1급, 직업상담가, 정보보안기사, 건축기사 자격증 취득 및 토익 900점대 달성과 같은 성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은 창의 실무 학습 지원 영역의 대표 프로그램인 리디자인 챔피언입니다. 리디자인 챔피언은 창의 융합 전공 교과목과 연계한 창의 실무 학습 공동체이며, 국내 및 해외에 공모전에 출품하고 수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 공모전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하여 국내외에 저명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문가 온라인 자문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러한 시스템을 오픈 크리틱으로 도입하였습니다. 리디자인 챔피언의 우수 성과를 보면 D2B 디자인 페어 금상 및 은상 수상, 스파크 어워드 금상 수상, 그리고 충남 벤처기업 제품 영상 공모전 대상 등 77팀이 참석하여 44건을 수상하여 참여 대비 56.45%의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온택트 NSLB 성과의 5번째 영역인 학습 소수자 맞춤형 지원 대표 프로그램인 하이하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하이는 학습 저성취자, 편입생, 전과생, 복학생, 외국인 유학생 등과 같은 학습 소수자를 위한 학습 역량 지원 튜터링입니다. 2020학년도에는 온라인 비대면에서 튜터링 활동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온택트 맞춤형 튜터링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습 저성취자의 예방 프로그램으로 중간고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기반으로 위험군 학생들에게 전공 교과목 멘토멘티 1대1 튜터링 동료 프로그램인 학습 비타민을 병행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학습 소수자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2020학년도 전체 학사경고자 중 하이하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28.99%였으며 하이하이 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사경고자 탈출률은 68.04%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온택트 NSLB의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습 지원 영역은 학생의 성공적인 전공 진입을 위해 전공 계열별 기초 교과목 지원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통 능력 향상 지원은 글쓰기, 말하기, 읽기 역량의 균형 잡힌 증진을 위해 토론 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할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지원 영역은 학생이 학생을 겨냥할 수 있는 맞춤형 학생 견인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자기주도 학습 지원을 세분화하고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창의 실무 지원 영역은 앞서 말씀드린 온택트 오픈 클리닉 지원 확대를 통해서 해외 활동을 보완하고 대면 시에도 이런 품평회와 같은 오픈 클리닉 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학습 소수자 맞춤형 지원 영역에서는 편입생, 전과생, 복학생,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화하고 그리고 학사 경고자의 지속적인 추수 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NSLB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2020학년 1학년도도 향후 계획을 반영한 고도화된 온택트 NSLB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호서대학교 학생이 벤처 정신을 가진 사회공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온택트 NSLB 학생 맞춤형 역량 증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성과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온택트 엠파워 자기성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카리타스 상담센터장 두경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저희 성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상담센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여러분하고 성과를 공유하고 또 앞으로 좀 더 나아가는 발전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저희 발표는 온택트라는 제목에서부터 짐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비대면이라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이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제 다른 대학의 상담센터도 대부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대면 상담의 개요, 그 다음에 현황, 또 그래서 실제 저희 엠파워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비대면이라는 세팅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같이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고요. 비대면 상담에 대한 어떤 가능성 그리고 제한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비대면 상담의 개요입니다. 사실 이제 벌써 1년이 지금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2020년 초에 저희가 학기 시작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되게 좀 곤혹스러우셨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에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서 어떻게 이제 교과 과정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있었지만 저처럼 이제 상담센터를 운영하거나 이런 비교과 관련된 이제 부서에서는 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을 잘 제공할 수 있을까? 또 이제 재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상담 같은 경우에는 개인 상담이든 또는 집단 상담이든 대부분 이제 내담자하고의 관계 형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상담 프로그램의 거의 90% 이상이 대면을 전제로 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작년 초에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구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재학생들을 위한 어떤 심리적인 지원, 특히나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심리적인 지원의 중요성이 더 컸기 때문에 가능한 비대면이더라도 계획했던 대로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 이제 센터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 또 전문가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1년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제 현재 이제 돌아본다면 사실 이제 이런 비대면이라는 세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환경적인 상황으로 맞게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대면 상담이라는 새로운 우리가 어떤 접근 방법을 활용하게 된 것은 또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아마도 코로나 이전과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만 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또 패러다임을 맞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상담이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었는지부터 비대면 상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있기 이전에도 이제 비대면 상담은 존재를 해왔어요. 우리가 원격 상담이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이제 이해를 해왔는데요. 상담자가 내담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서로 다른 장소에서 상담을 하는 거. 이제 비대면 상담이라는 용어가 현재는 가장 많이 쓰이고 있지만 뭐 이메일 상담이라든지 게시판 상담이라든지 전화 상담, 최근에는 화상 상담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채팅 상담도 이제 비대면 상담의 주요 방법 중에 하나인데 1990년대부터 시작을 하게 됐지만 사실 대부분의 그런 비대면 상담이 최근까지 이제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는 이렇게 메인으로 등장하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유료 채팅 상담이 등장을 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맞게 됐죠. 네, 다음 페이지 이제 보시면은 새로운 국면이라는 것이 이제 기존의 채팅 상담은 이제 주로 메인이 되는 이제 그런 대면 상담이 있고 이걸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일회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국내에는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트로스트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상담 플랫폼,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베럴헬프나 토크스페이스, 영국 같은 경우는 아이에소 같은 이제 비대면 상담의 플랫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담자의 어떤 이력을 보고 선택을 하고 내가 몇 회기를 만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제 챗봇이 등장을 하면서 채팅도 하고 실제 화상 상담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제가 지금 기록해드린 이제 플랫폼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유료로 이제 상담 들어가기 전에 챗봇이나 이런 것들은 무료로도 경험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좀 좋은 경험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상담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다음 이제 비대면 상담의 현황입니다. 실제 이제 저희 카리타스 상담센터에서 어떻게 이제 그 비대면이라는 세팅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엠파워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저희 카리타스 상담센터가 대학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상담 프로그램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모션 임파워링이라는 약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정서 조절에 대한 부분, 동기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방향성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호소 마음 지킴이라든지 어깨 동무라고 하는 또래 상담자 프로그램, 그리고 멘토링 프로그램, 집단 상담 프로그램, 또 상담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이 주요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온라인 호서 마음 지킴이가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 호서 마음 지킴이는 1대1로 이루어지는 개인 상담이나 심리 검사 해석 프로그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상담자분이 이제 노트북 화면을 통해서 이제 만나고 있죠. 저희 센터도 주로 줌이라고 하는 이제 화상 프로그램 통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이게 초기 화면이라서 그런데 온라인 상담실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독립된 공간에서 이제 비밀 보장이 이루어지는 형태에서 상담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대1로 내담자와 만나면서 개인 상담과 그다음에 심리 검사 해석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서 이제 저희가 비대면 상담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온라인 세팅이 되니까 좋은 점은 상담센터에 직접 찾아오지 않아도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센터 문을 좀 두드리기가 좀 어려웠던 내담자가 조금 더 쉽게 상담에 참여한다라는 이제 장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저희가 어깨동무 또래 상담 프로그램인데요. 아까도 소개드렸던 것처럼 이제 집단 교육, 상담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센터의 대표적인 이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고요. 어깨동무 프로그램은 이제 3, 4학년에 이제 고학년 선배가 신입생을 비롯한 재학생들을 이제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고민이 있는 친구들에게 친구처럼 다가가서 이제 선배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화면은 이제 교육 세팅이라서 인원이 좀 많이 이제 잡혀 있는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학기당 이제 60명 정도 또래 상담자를 선발을 하지만 또래 상담자 교육은 이제 소그룹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 8명의 소그룹으로 그룹별로 이제 상담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제 또래 상담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세스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모집을 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또래 상담자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이제 친구들에 대한 어떤 관심 또 애정도 많아야 되고 성실하게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또래 상담자를 선발을 합니다. 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또래 상담자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지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또래 상담자 교육 및 활동은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그룹으로 한 8회기 정도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래 상담자들이 자기에 대한 이해도 하지만 대인관계 역량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이제 교육도 받고요. 실제로 어떻게 다른 친구들을 또래 상담할 것인지 상담 기법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래 상담자들이 원하는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역량 강화 특강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단지 이제 또래 상담자들이 혼자서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상담센터 상담원들이 실제 다 8회기의 교육을 진행하고 또래 상담자들이 진행한 모든 상담에 대해서 슈퍼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담을 받는 참여자 친구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소 공감 서포터즈라고 해서 어깨동무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던 선배 졸업자 대학원생이 어깨동무 또래 상담자들의 어떤 고충이라든지 눈높이에서 피드백을 해주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실제 이제 또래 상담자들이 너무 이제 그런 상담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으면서도 재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단식과 성과 공유를 통해서 어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래 상담자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제 2020년도 1학기부터 저희는 이제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바로 이제 수정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특히나 이제 작년 1학기는 신입생들이 선발이 되었지만 학교에 오지 못하고 학과 교수님이나 선배님들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또래 상담자들이 주로 이제 신입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많이 이제 또래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고요. 대부분의 또래 상담은 전화 상담이라든지 온라인 줌 화상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또래 상담자들한테도 전화 상담하는 방법 아마 이제 많은 상담센터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화 상담이 사실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화 상담을 잘 진행할 수 있는 매뉴얼들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어떤 질문들을 하면 좋을지
좋을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슈퍼비전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램을 무사히 이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아는 선배가 생겼다, 친한 선배가 생겼다, 이런 이제 만족감을 제공하고 이제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상담센터에서 다양한 이제 집단 상담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진로와 관련된 프로그램, 특히나 이제 또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블루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 코로나 블루를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가진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습니다. 영화 치료를 한다든지 혹은 현재 지금 이번 방학까지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명상을 하는 명상 프로그램이라든지 혹은 이제 원예 치료, 뭐 칼라 테라피, 다양한 이제 주제별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호서대학 재학생들이 조금 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어떤 정서적인 조절이라든지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기존의 어떤 대면 프로그램하고 달랐던 점이라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온라인 그 줌 화면 앞에서 집단을 진행해야 됐기 때문에 소규모로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컨텐츠들을 집으로 배송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원예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화분을 심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재료를 배송을 해서 재료를 가지고 이제 화면 앞에 앉아서 같이 진행하는 형태였는데 상당히 참여한 친구들이 재밌다고 의견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그 코로나 상황에서 처지거나 정서적으로 조금 그 디프레스드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조금 환기할 수 있는, 또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이제 부분에서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많았고, 특히 이제 방학 동안 진행하고 있는 명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신청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온라인 상황이지만 어떤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도움받고자 하는 수요가 많구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 비대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굉장히 대면 못지않게 재밌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맞춤형 이제 다양한 집단 상담들도 저희가 다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편입생들이나 전과생들의 경우에도 특히 이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비대면 상황이 되면서 더욱더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도 줌에서 이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을 하고, 이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과 같이 이제 그 저희 센터에서 진행했었던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 또 보완점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먼저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무엇보다도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졌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이 됐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많은 내담자들이 이제 본인의 집에서 상담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낯선 공간에 와서 느끼는 두려움 없이 편안한 장소에서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드랍아웃이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결석도 많이 없었고 프로그램을 더 참여도가 증진됐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또 많진 않지만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간혹 내담자들의 어떤 그 돌발 행동이라든지 이제 액팅아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고요. 또 정보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줌 화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화면 공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록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정보를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활용할 수가 있었고, 또 이제 제가 인터뷰했던 이제 상담자분 중에서는 그 줌이라고 하는 그 세팅에서 보면 화이트보드 기능이 있어요. 거기서 직접 이제 우리가 뭐 온라인이지만 CBT라든지 이런 거 진행할 때 비합리적인 신념을 다뤄본다든지 뭐 자기 대화를 분석한다든지 가계도를 그려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같이 내담자랑 그 자리에서 하면서 확인을 하고 이제 매번 이제 상담을 통해서 얻게 된 성과들을 이제 공유하는 그런 양식으로 활용을 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제 비대면 상담의 제한점입니다. 이렇게 이제 장점들도 있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많은 가능성을 확인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온라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이제 상담자들은 그래도 독립된 공간에서 이렇게 그 비밀 보장이 가능하고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이제 세팅에서 상담을 진행을 하지만 내담자들의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그 가족이 들어온다든지 혹은 이제 소음에 노출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 방음이나 방청의 문제가 있었고 또 이제 인터넷 연결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소리를 잘 들을 수 없다든지 이제 좀 끊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밀 보장의 문제, 이제 상담 중에 뭐 누군가 들어오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상담학회나 상담심리학에서 윤리적인 조항에서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상담 장면을 내담자가 기록하거나 촬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 동의나 합의가 있을 경우에 가능하지만 동의 없이 이제 이루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상담에 대한 라포 형성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초반에 상담을 진행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특히 집단 상담 같은 경우는 응집력을 형성하기 쉽지 않다. 이제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1년간의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만약에 내담자가 이런 매체에 친숙해진다면 이제 줌이나 이런 그 화상 장면을 되게 프렌들리하게 된다면 시간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1대1 상담의 경우에는 그 화면을 통해서 내담자의 어떤 비언어적인 부분, 표정이라든지 어떤 그 몸짓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세하게 바뀌는 거를 캐치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사실 네, 그 대면 상담에서도 내담자하고 소통할 때 사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히어앤나우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루잖아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는 상담자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상담 안에서도 이제 저희가 뭐 센터에서 슈퍼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상담과 관련된 부분들을 피어 슈퍼비전 할 때 보면은 내담자가 오열을 하기도 하고 감정적인 어떤 정화를 경험하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충분히 개선 가능한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집단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이제 화면이 크고 내담자들, 집단원들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좀 더 밀접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수로 집단을 구성해야 된다. 오프라인일 때보다 비대면일 때는 소수로 프로그램의 이제 인원들을 구성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의 사항은 이제 내담자가 위기 상황일 때 이제 보통 오프라인 상황에서 상담자가 옆에 있어주고 이제 다독여주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거나 뭐 자살에 대한 어떤 그 트라이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도와줄 수가 있는데 비대면일 때는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갖는 게 필요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자살과 같은 위기 상황일 때는 비대면에서 대면 상황으로 빨리 전환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사전에 잘 확보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을 진행하면서 그 때로는 이제 되게 우울이 심하거나 이제 이런 친구들은 상담실에 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떤 기분 전환이 되고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런 계기를 제공할 수 없다. 그래서 내담자에 따라서는 비대면인 상황인 것이 내담자의 에너지를 이제 올리는 데 있어서는 조금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내담자 자다가 일어나서 바로 상담하기도 하고 시간 맞춰서 이제 그런 경험들 아마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담자의 특성에 따른 약간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집단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하나의 종이를 놓고 막 같이 그림을 그린다든지 협동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활동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어떤 스킨십을 베이스로 한 그래서 응집력을 일으키는 그런 워밍업 활동들을 할 수 없다는 이제 제한점들이 있는 것들은 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저희가 비대면 상황에도 적합한 비대면에서 재미있게 해볼 수 있는 컨텐츠들을 개발함으로써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점들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김지연과 이윤희 그 교수님의 연구인데요. 2020년도에 이제 발빠르게 많은 이제 연구자분들께서 이제 비대면 상황에 놓이면서 어떻게 이제 영구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 연구는 이제 리뷰 연구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의 어떤 비대면 상담의 동향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전달을 해주고 계시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실제 상담자들을 제가 인터뷰하면서 얻었던 이제 정보들인데,
그 부분들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 상담에 대한 접근성이 커졌다는 것, 특히 이제 장애가 있으시거나 상담센터에 직접 올 수 없었던 특수계층, 소외계층에게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다는 점. 다만 이제 제한점들은 이런 매체 활용이 어려운 이제 노년층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들이 있는 것 같고요. 위기 상황이라든지 내담자가 일탈했을 때 상담자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이제 공통된 의견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비대면 상담 심리치료 효과성에 대한 의견도 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또 국책사업을 운영하면서 어떤 그 사업의 성과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내담자가 도움을 받는 것도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또 성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앞서 제시했던 그 김지연 이윤희 교수님의 연구를 보면은 두 가지의 입장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전히 대면 상담의 보조적인 수단이다라는 입장, 그래서 프리 카운슬링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의견을 주신 경우도 있어서 대면 상담 후에 적용해야 된다. 정보의 것 같은 가벼운 수준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그 연구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최근 연구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대면 상담과 비슷한 효과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서라든지 태도 변화, 문제 해결, 여러 가지 자기 이해를 통한 효능감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면대면 상담과 마찬가지로 내담자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이해, 문제의 명료화, 알아차림과 접촉,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이제 보고한 이제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어떤 그 연구의 흐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다면 이제 비대면 상담에 대한 어떤 제한점들을 확인해 본다면, 저희 기술적인 문제가 향상이 된다면 내담자에 대한 어떤 집중, 공감, 라포 형성, 응집력,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이걸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체에 대한 친숙함을 높이는 거.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많은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수업이라든지 여타 다른 이제 모임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런 매체에 익숙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적응도는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자의 민감성을 올리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내담자가 조금 더 비대면에 적합한가, 어떤 내담자가 대면에 적합한가에 대한 거는 앞으로 저희가 많은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새롭게 맞이하게 될 상담의 영역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위기 상담 시 내담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들, 또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라는 그런 주제들이 저희가 다뤄나가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이제 그 온택트 엠파워 자기성장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비대면 상담이 가진 여러 가지 가능성과 이제 보완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의식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게 맞이하게 된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코로나 경험을 계기로 이제 오프라인인 상담실을 없애고 온라인 상담실을 개소해서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이렇게 내담자를 만날 수 있는 좋은 소통의 창구가 하나 더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계기를 통해서 좀 더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저희가 대학에서 재학생들을 위한 보다 나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서대학교 기획처 평가전략팀의 대학 특성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조영환이라고 합니다. 2020 대학 혁신지원사업 인터 성과 포럼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호서대학교의 특성화 사업인 CH 플러스 사업과 그 성과에 대해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CH 플러스 사업 성과 발표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의 성과 발표에 앞서 여러분들께 호서대학교의 특성화 사업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 개요와 사업 성과 부분을 나눠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 관련 부분입니다. 호서대 특성화 사업인 CH 플러스 사업의 CH는 크리에이티브 호서의 약자로서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CH 산업을 진행해왔고 이후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기존의 사업의 버전업 사업인 플러스를 붙여 현재 CH 플러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왼편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본 사업은 호서대학교 발전 계획인 비전 2030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교육 혁신 유도를 위한 교육 모델과 학습 방법의 고도화 및 성과 확산을 본 사업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점은 호서 비전 2030 2단계로서 전략 분야 특성화와 특성화 수준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단계로서 본 CH 플러스 사업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자료 우측을 보시면 사업 내용상의 목표는 크게 교육 트렌드 전략의 방향성을 취하고 있으며 교육 역량 선도 분야 육성, 4차 산업혁명 분야 육성,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 및 국제화 추진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사업의 실천 과제는 총 5개로 교육 성과 지표 개선, 글로벌 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 전문가 양성 교육, 산학협력 및 지역사회 기여, 그리고 국제사업 연계 확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혁신지원사업과 CH 플러스 사업은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비전인 아이캔 교육은 인프라 혁신, 창의융합 생태계 조성, 동기 강화, 역량 증진의 그 목표를 담고 있고 특성화 교육을 통한 혁신을 추구하는 CH 플러스 사업은 이러한 목표 내용을 담아 그 특성화 방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추진 전략 중에 하나인 특성화 혁신 전략 내 학문 분야 특성화 고도화 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 역량 선도 분야 육성, 4차 산업혁명 분야 육성,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 및 국제화 추진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표 학과를 육성하며 학과 체질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대 변화와 세계화에 맞는 특성화 모델을 발굴하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역사인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2021학년도를 포함한다면 총 8년의 역사를 지닌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CH 사업으로 진행된 호서대의 특성화 사업은 초기 지방대학 특성화 육성 정부 지원 사업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되어 왔습니다. 대부분은 사업을 학과 경쟁력 강화를 필두로 20여 개 학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CK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대학은 자체적으로 특성화 사업을 육성하여 CH 플러스 사업을 2018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었고 2019학년도부터는 대학 혁신지원 사업과 연계로 프로그램 및 예산을 확충하여 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0학년도에는 호서대학교 전체 특성화 프로그램에서는 약 7년차로서 CH 플러스 사업에 있어서는 3년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CH 사업에 비해 CH 플러스 사업은 정예화된 학과의 예산을 확대하였고 특성화의 방향성에 학과들이 맞춰 운영하는 체계성이 진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1, 2월 학과들이 자율적 신청을 통해 접수를 받고 평가를 통해서 기존 참여 대학의 학과들의 유지 및 탈락, 그리고 신규 학과의 진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는 핵심 지표와 자율 지표로 이루어지는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성과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 사업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에 소개드린 바와 같이 사업 목표는 3가지 분야인 교육 역량 선도 분야, 4차 산업혁명 인력 양성 분야, 전략적 중점 분야별로 참여 학과를 선정했으며 총 9개 사업단, 11개 전공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 실적으로는 교과, 비교과 개발을 통한 4차 산업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했고 전공 고도화를 통해 교육체계, 교육과정을 향상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예산을 확대하여 시설 확충 및 개선을 진행해 교육의 환경의 질 고도화와 우리나라 대학의 역할로 빠질 수 없는 취업 경쟁력에 있어서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한계점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교육 역량 선도 분야에서는 지나치게 교육 영역 내부에 머물러 있었고
4차 산업혁명 분야는 프로그램 내 내부 운영의 방안, 그리고 구체적인 정량 목표치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전략적 중점 분야에서는 사업의 구체성이 부족했다는 점에 있어서 자체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각 영역별 세부 성과 내용을 확인해 보자면 교육 역량 선도 분야에 있어서는 대학 교육 성과 지표인 재학률, 취업률, 탈락률 등에 대한 향상과 학생 역량 강화의 목표가 있는 영역이 있었는데 실제 참여했던 경영학부에서는 학생 자율 활동을 강화하고 대내외 공모전에 적극적인 참여를 했으며 그리고 각종 공무원 전문직 시험 준비 중의 지원 등으로 그에 대한 활동과 성과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량적 성과로는 오른편에 있는 부분에 나온 바와 같이 교과목 개발, 자격증 취득, 현장 실습 참여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또한 취업률에 있어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장 많은 학과들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 인력 양성 분야입니다. 본 분야에서는 학생들의 다채로운 교육을 통해서 4차 산업 분야인 기계 로봇공학, 생명공학, 미래에너지, AI 소프트웨어 분야 등의 전문가로 양성하는 목표를 두고 해당 프로그램 운영, 실무 학습 지원, 교육 및 실험 인프라 개선 등을 진행했으며 대부분의 참여학과들은 해당 분야 참여에 대한 확대의 정성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오른편에 이에 대한 정량적 결과로서 참여 인원, 프로그램 개발,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중점 분야입니다. 크게 국제화와 지역사회 연계 분야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참여 전공들은 글로벌 공동수업 진행 및 외부 지역산업 분야와의 협력, 그리고 유학생 유치 및 국내 학생 국제교육, 봉사활동 등의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정량 성과로는 참여 인원 확대, 해외 인턴십 참여 인원,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3차년도인 2020학년도의 CH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0학년도의 3차년도 사업은 2차년도의 사업 시행에 따르는 평가와 의결을 통해 실질적인 계획과 목표를 지닌 사업으로 추진을 요구했고 참여학과의 확대를 통한 특성화 확산을 추진했다는 데 그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연차별 구성 비교안을 보시면 참여 대상이 2019학년도에 9개 사업단 12개 전공에서 19개 사업단 24개 전공으로 확대되었으며 교육 역량 분야에 있어서는 대학 평가 주요 지표 개선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 확대가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는 융합교육 및 실무교육이 강화되고 AI 소프트웨어 교육 확산이 강조되었습니다. 전략적 중점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기업 및 공공분야 참여 분야가 실무 체험과 더불어 확대되고 2019학년도에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세부 프로그램을 통한 실적 창출을 이끌어내는 방향성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020학년도의 사업은 이제 성과보고에 대한 취업 단계로서 성과 발표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각 사업단별 사업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진행률은 1월 말을 기준으로 약 84% 수준으로 2월 말까지 본 모든 사업의 예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사업들을 보시면 8개 사업단의 10개 학과로 구성되어 활동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단별 활동 내용은 그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특성화 분야에 맞춰 AI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한 전공교육 혁신 및 학생들 개별 창의성과 융합적 교육을 위한 환경 구축이 공통적인 사안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산학융합단의 경우 충남 당진에 있는 우리 대학 산학융합 캠퍼스의 학과들로 구성된 연합사업단으로서 캠퍼스 환경에 따른 집중교육 강화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 역량 선도 분야의 경우는 총 6개 사업단, 6개 사업단이 참여하고 있으며 실무 교육의 강화 및 학생들의 학급 동기와 취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큰 그 목표와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음 교육 역량 선도 분야의 특성으로는 체육, 연극, 실용음악과 같은 대학 내 예체능 대학 학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일반적인 취업 부분에 유리한 조건을 갖지 못한 학과들에게도 그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과 전략을 제공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 의미가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 중점 분야에 있어서는 총 5개 사업단 7개 학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2020 학년도에 국제 분야에 있어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 산업디자인학과가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디자인 사업단에서는 국제 유수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는 등의 큰 성과가 있었으며 물리치료학과가 운영하고 있는 헬스케어 사업단의 경우 지역사회의 협력 및 봉사활동에 대한 대학 사회적 참여에 대한 의미와 뜻을 전달하는 등의 활동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가속화된 온라인화를 통한 교육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모습 등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은 위기 중 위기라고 합니다. 또한 경쟁력 없는, 차별성이 없는 대학들은 그렇기 때문에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대학의 특성화 전략은 대학의 발전 문제를 넘어 생존 이슈의 중요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학의 CH 플러스 사업은 이러한 각 학과의 특성화 강화 사업을 통해 더욱 경쟁력 있는 학생들로 교육을 하고 학과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역량을 강화하며 사회적 참여와 기여에 있어서 함께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2020 대학 혁신지원사업 윈터 성과 포럼 학문 분야 특성화 고도화 분야의 CH 플러스 성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